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상징적인 인물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경쟁을 벌였던 경쟁 후보들이 전부 선대위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상임 고문 그리고 명예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름으로 같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용광로 선대위에 기본적인 형식적인 틀은 갖추게 됐다. 이런 점에서 일단 평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무진으로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정성우 의원이라든가 특히 정성우 의원이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김병호 의원이라든가 그런 의원들이 선대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는데 참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대위가 지금은 이제 한 100여 명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살이 붙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선대위가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진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사가 참여했느냐 이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선대위가 직접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선대위를 출범시킬 때 어떤 형태로 출범시키느냐 이게 일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틀 안에서 그동안에 좀 갈등을 씻고 새로운 통합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용광로 선대위의 면면을 띄웠다. 일단은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상임 선대위 고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직 당대표급으로 뺐고요. 상임 선대위원장은 현직 당대표급으로 했고 공동선대위원장은 전직 원내대표급 이런 식으로 좀 상임위원장 이런 식으로 좀 배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러한 선대위를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총괄 상황실장. 실무적으로 이 총괄 상황실장이 모든 거를 다 장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대변인 뭐하고 전략기획 뭐하고 일정 뭐하고 메시지 뭐하고 정책 뭐하고 이걸 코디네이트하는 게 총괄 상황실장이다. 그리고 중요한 보직 중에 하나가 또 일정팀장이에요. 일정팀장은 후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일정을 통해서 메시지와 정책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팀장은 아주 극도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총괄상황실장과 일정팀장이 누가 되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각 직능별로 보면 특보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각 직능별로 특보가 계속 확대될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지난번에 어떤 대선 캠프 같은 경우에는 임명장만 한 20만 장, 30만 장 이렇게 나눠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명장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고 같이 하자라는 인상과 그런 목적의식을 심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1차 인선 아니고 계속해서 20만 장까지 그렇죠. 특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총괄 일정 팀장이 누구인지도 이게 궁금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성남 라인 핵심 4인방 그리고 7인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면면은 아직까지 1차 인선 아니니까 발표까지는 안 됐는데 포함되겠죠? 솔직히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요 드러내는 것은 형식적이에요. 뒤에 있는 분들이 실무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회의적이었을 때 처음 참여했던 의원들 특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멤버거든요. 이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아끼는 분들이 성남 4인방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 함께 해왔던 분들 예를 들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실 비서관, 김남준 캠프 대변인 네. 이런 분들이 실무적인 핵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별도의 선대위에 있지 않은 별도의 광흥창 팀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코디네이트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도 네. 그러한 팀을 하나 꾸려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성철 교수님 말씀은 실무적인 직책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7인방, 7인회, 4인방들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분들은 당연히 선대위에 중요한 보직은 받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보직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성남 라인들 그리고 7인회 모임들 이분들이 이제 선대위 전면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다른 의원들과 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이재명 지사 관련한 정치 공세가 있기도 하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왔던 측근들이 전면에 나서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객관적인 상황으로도. 그런 면에서 선대위 인선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제시됐을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이른바 성남시장 있을 때 측근이라고 분류됐던 인사들이 뒤로 빠져 있는 모양이 좀 있었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런 인사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면 언론들, 특히 이제 뭐 그 정치적 공세를 하려고 하는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얼굴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나름의 전략을 좀 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광흥창 팀이든 어떤 팀이든 간에 선대위라고 하는 게 그 후보하고 계속 함께 왔던 사람들, 그럼 후보를 제일 잘 알잖아요. 후보의 생각을 제일 잘 읽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대위 중요 직책을 맡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직책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당내 의원들한테 다 자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중진 의원들한테 더 중요한 자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징적인 자리들은 그런 직책들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실무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운영이 되려면 결국은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선대위의 공식적인 체제 말고 다른 다른 팀이든 비선팀, 라인이나 아니면 소통하는 창구들을 틀림없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전 대선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광흥창 팀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다양하게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외부 의견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후보한테 보고하는 그런 라인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런 라인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아마 성남 4인방이 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측근팀의 그 실존 여부 꼭 부작용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을 거다. 그렇게 좀 해주신 말씀인 것 같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측근들이 이선 후퇴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두 인물이 있죠.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대선 후보 시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엔 이선 후퇴를 했었는데 이번 이재명 캠프에는 이 두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체적인 관측은 아마 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아마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양정철 전 원장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도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나는 좀 거리를 두겠다고 얘기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결합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당내 그 민주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 두 사람의 결합을 환영하지 않는 좀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사들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새로운 후보가 만들어졌고, 그 후보가 기존의 이른바 이제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하고는 좀 결을 좀 달리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정철 전 원장이 나름의 역할을 했던 건 그 안에서 역할을 했던 거지, 지금까지 유효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기대가 섞인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들의 경험, 나름의 전략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아마 당에서는 좀 결합을 어떤 방식으로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과연 양 전 원장하고 같이 가는 게 맞겠느냐, 예.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당분간은 일단 결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나중에 가서 진짜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 SOS를 친다거나 이럴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결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점과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들었고요. 지금까지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봤다면 이번에는
선대위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가만히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선대위는 용광로 선대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목소리 내게 하는 거거든요. 통합형이죠. 근데 지금의 선대위는 부패식 선대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지사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저러한 직능 쪽에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래 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예를 들면 또 다른 쪽에 외교안보 쪽에 나는 민주당 별로 못 믿겠는데 외교안보 쪽에 이런 전문가가 가 있구나. 그럼 난 이분 믿고 내가 민주당 지지할 수 있어.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집에 갈 수 있게 하는 부패식 선대위가 돼야지, 용광로 선대위 하면은요 이런 특징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부패식 선대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결국에는 약점을 보강을 하는 그런 선대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도 아직도 이재명하고 싸웠더니 나는 정말 이재명 후보를 도저히 나는 지지할 수가 없어 라는 우리 지지층을 한 팀으로 만드는 그러한 선대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중도 쪽으로 나가야 해요. 어쨌든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만 갖고 대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우리 쪽으로 견인해 놔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한다라는 것. 아까 하신 말씀 연속.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선대위에서는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들여서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짧게 듣겠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당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당 조직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참여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신용만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이 움직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캠프하고 완전 따로 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용광로 선대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자리를 주면서 같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둘째로는 외부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후보의 역할이기도 하고 지지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 두 가지가 같이 긍정적으로 맞물려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그 외부 인사들이 뭔가 계속 의견을 냈을 때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외골수 같은 방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극명하게 그게 드러나는 게 홍보 전략입니다. 홍보 전략 보면 후보 광고 찍거나 이렇게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상록수 광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외부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기존의 당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접근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선대위가 내부에 문호가 열려 있다는 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때 기존의 틀에 박히는 어떤 형태의 그 선거 캠페인이나 선거 전략들이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선대위를 구성할 때 그런 외부 인사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선거하는 방식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캠프가 꼭 이 세 가지 얘기, 정책, 인물, 그리고 선대위 운영 꼭 신선하게 잘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